예, 지금부터 제 226차 현병환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저는 바이오 아이카 사업단장 현병환 교수입니다. 오늘 공부를 할 내용은요, 상장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보는 바이오 AI 의료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바이오 섹터, 이제 범칭 바이오 섹터인데요, 요즘 특히 AI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진보 또 혁신, 혁명적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들이 주식 시장 관점에서 그리고 글로벌 관점에서 또 국내 시장 기업 관점에서 AI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이쪽 섹터에 들어와서 논의가 될고 그걸 또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평가해서 전략을 수립하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사는 잘 아시는 한송협 대신증권 연구원 되시겠습니다. 한송협 연구원님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특히 스몰캡 및 의료기기 업종을 담당하고 바이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고 또 옛날에 올린 자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송협 연구원님께 오늘 좋은 정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대신증권 한송협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대한민국 헬스케어 산업 조망 및 상장 기업 분석을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헬스케어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미래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고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와 같이 뭐 대기업들도 충분히 많이 뛰어들고 있어서 그러니까 5년, 10년을 본다고 하면은 국내 헬스케어 산업도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장 주식에 좀 이제 어느 정도 투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산업적인 부분이랑 주식적인 부분이랑 다를 수 있지만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헬스케어 섹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이 상장 시장에 왔을 때 그 헬스케어 주식이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어떻게 주가가 오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고요. 목차는 크게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주식시장의 관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섹터를 무엇을 어떻게 언제 보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래 헬스케어라고 하면은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 미국이나 유럽의 보통 빅파마라고 하죠.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뭐 어디에나 되게 가장 핫하죠. AI인데 근데 헬스케어에서는 조금 이 AI가 힘을 못 쓰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임상시험이라던가 규제라던가 어떻게 보면은 혁신적이면서도 굉장히 트레디셔널한 어떻게 보면 되게 전통적인 보수적인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AI가 좀 바이오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2025년 이제 올해는 좀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주식시장의 관점인데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의 정의 및 범위이고요. 이 헬스케어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건강관리와 치료 전반을 포괄하는 산업. 그러니까 이 몸을 고치는 사람이 아파서 병에 걸렸을 때 뭐 이런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진단을 하거나 약을 처방받아서 낫거나 그 뒤에 나은 다음에 이런 사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모든 그런 밸류체인 내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모든 헬스케어 업종이 해당이 되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헬스케어 업종에서 보통은 이제 이런 약을 만드는 제약사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기를 만드는 이런 업스트림 제조사 위주로 이제 상장사가 좀 구분이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 주요 특징은 이게 주식이랑 산업이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원래 산업적으로는 이 헬스케어가 보통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 바이오라고 하면 굉장히 투기적이고 주가가 올랐다가 변동성이 되게 크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필수적 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도 안정적 수요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경기 방어적 성격을 또 갖고 있고요. 그거랑 별개로 사실 이제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병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룸이 큰 성장성이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은 좀 신약 개발, 바이오 쪽에 이제 집중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면은 성공하면 대박이고, 하지만 이제 그 성공하기까지의 어떻게 보면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R&D 중심 업종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데 아주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이 들죠. 하지만 이제 성공을 하고 이게 실제로 팔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물장사라고 하잖아요. 워낙 그 되게 높은 가격을 받는데 원가가 별로 안 드는 거. 근데 그거에 되게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런 바이오 쪽인 것 같아요. 이런 그 약을 만드는 데는 원가가 많이 안 들어도 이거를 비싸게 팔 수 있고 그 비싸게 팔 수 있는 독점권을 국가가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가격 결정권도 이제 그런 규제기관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마진을 낼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헬스케어 산업의 정의 및 범위고요.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글로벌 같은 경우는 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빅파마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라이 릴리나 존슨앤존슨, 얀센, 머크 이런 회사들처럼 굉장히 큰 회사들이 M&A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방어적이고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좀 더 방어적으로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는 섹터고요. 다만 이제 이런 최근에 작년에 제일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일라릴랑 노보 노디스크였는데 이렇게 사실은 원래는 그 변동성이 없는 빅파마 주식도 비만 치료제, GLP-1 치료제 같이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약이 나오면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면서도 굉장히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다릅니다.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거는 CMO,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거랑 시밀러,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 제네릭이죠. 이런 쪽을 제일 잘하고 있고 이쪽으로 많이 산업이 큰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와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회사들이 좀 과거에는 이런 회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도 많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처럼 신약 개발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뭐 돈을 많이 못 벌거나 재무 상태가 좋진 않을지 몰라도 그 미래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아니면 기술 이전 같이 이런 빅파마한테 파이프라인을 넘겨서 좀 어떻게 보면은 보장을 받은 트랙 레코드를 쌓은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 올라온 시가총액을 지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를 위주로 말씀드릴 거다 보니까 국내는 저는 보통 이제 CMO 시밀러, 제약, 신약개발 바이오, 의료기기 이렇게 4개로 헬스케어 섹터를 나누고 있고요. 근데 보통 이제 CMO 시밀러나 제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총이 크고 어떻게 보면 재미가 좀 없는 섹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섹터 애널리스트들 분들이 많이 보시는 편이고 제가 오늘 좀 이제 제가 주식시장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신약개발 바이오랑 의료기기 쪽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릴 이 장표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주식시장에서 헬스케어 섹터의 위상입니다. 그 보통 이제 주식이라고 하면은 그 산업군을 나눠서 섹터라고 이제 나누는데요.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그 S&P 500 미국이죠. 미국 주식에서 그 웨이트 비중으로 어떤 섹터가 가장 비중이 큰가, 시가총액이 큰가를 나누는 거고요.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식시장을 흔들었던 빅테크, AI, IT가 34% 제일 크고요. 그 뒤로 이제 나오는 게 뭐 그럼 버크셔 해서웨이나 JP 몰건 같은 금융. 근데 그 뒤로 나오는 게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이 큰 시장에서도 이 전체 시가총액의 12%를 차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섹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 의료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도 실적이 나오는 경기 방어주 특성을 갖고 있고 그거랑 플러스해서
그 최근에 핫했던 GLP-1 치료제, 비만 치료제나 아니면 뭐 ADC 같은 이런 항암제, 아니면 최근에 뭐 이렇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 같이 혁신 기술을 좀 앞세운 성장주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섹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전망에 따르면은 전체 시장보다 그 헬스케어 섹터 자체의 이익 증가율은 더 높다로 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ER이라고 하죠. PER 밸류의 수준도 일반적인 섹터보다는 더 높은 수준을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볼 수 있는데 좀 성격이 많이 달라요. 뭐 코스피는 보통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이 큰 회사나 아니면 제약사들이 많고요. 코스닥은 의료기기 회사들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알테오진이나 리가켄바이오 같은 신약개발 회사들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합친 KRX 헬스케어라는 걸 보면은 전체 대비해서 한 10% 정도 차지를 합니다. 이거는 뭐 한 9에서 12%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그 보통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 미국장은 굉장히 좋은데 그 국내장 코스피 코스닥은 굉장히 안 좋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간혹 계셔요. 근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 맞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MSCI가 계산한 전 세계 그 대비를 해서 56% 정도 밸류에이션을 할인된 수준으로 받고 있고요. 그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하면은 일단 일본은 선진국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42% 할인된 수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T나 아니면은 뭐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이런 부분 다 할인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헬스케어는 유일하게 그 한국 기업들이 해외 기업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섹터다라고 이런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고 봤을 때 나쁘게 말하면은 거품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좋은 방향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 있고 이 국내 헬스케어 섹터에 이게 사실은 이 고평가라는 게 뭐 하루 아침에 끝난 게 아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PER이 높고 이런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그게 한 5년, 7년 계속 유지가 됐어요. 저는 오히려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그만큼 성장성이 높은 섹터고 더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섹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분들은 간단하게 보통 이제 헬스케어 섹터를 두 가지로 보고 있고요. 실적형이랑 성장형이 있습니다. 실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통 많이 보시는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에 잘 나왔는가를 보고 있고요. 보통 제약사나 아니면은 뭐 이런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이 이쪽에 속한다. 그리고 좀 최근에 좀 그 주식 주목을 받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이 이쪽에 속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바이오라고 불리는 회사들, 뭐 이제 그런 뉴스에 반응을 한다던가 임상 결과에 반응을 한다던가라는 회사들은 보통 다 미래 성장형 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 성장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고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영업이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재무제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기업들은 이들이 갖고 있는 뭐 특허라든지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지 이런 그들이 갖고 있는 에셋, 자산에 그 가치를 매깁니다. 그 투자자분들은 이들이 갖고 있는 뭐 약이라던가 그런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매기고요. 그 가치가 생각보다 그 높으면은 이 지금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높은 그런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이 회사가 돈이 많아도 이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 회사가 미래에 좋은 이제 그런 가치를 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하단은 보통 이제 레이저티닙이라고 제일 핫한 약이었죠. 렉나자라는 약도 있는데 그런 약을 이제 가치를 추정을 할 때 좀 이런 류의 좀 내용을 쓴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미래 한 2026년부터 30년까지의 치료제 매출을 추정을 하고 그 치료제로부터 보통 기술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받는 로열티나 마일스톤을 계산을 하고요. 그걸 다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좀 지금 현재 그런 그 가치를 매긴다라고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헬스케어에서 키팩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금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파이프라인 가치를 평가를 할 때 굉장히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할인율, 이 높으면은 그 할인율에 따라서 이 금리 그 가치의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할인율에 어떻게 척도가 될 수 있는 금리에 되게 민감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금리가 내려가야지 헬스케어 섹터는 좋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주식투자자 헬스케어 뭐 어떻게 분석하냐, 뭐 좋은 얘기를 듣는다, 어디서 뭐 좋은 임상 성공했다, 어떻게 보면 정보를 들어서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일반적인 기관 투자자분들은 실적형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일단 추정, 뭐 이런 제품이 얼마나 팔렸고 가격 추세가 어떻고 경기가 어떻고 이런 거 감안해서 실적을 추정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요. 잘 나올 것 같은 회사들을. 성장형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기업 탐방도 다니고 IR 컨퍼런스도 가고 대표님도 만나고 해서 기업의 IR 로드맵이랑 임상 전략을 확인을 하고, 보통 이제 과학적 근거라고 하죠. 뭐 논문이라던가 임상 데이터를 다 점검을 해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받는 시가총액이 더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 라는 거를 판단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투자자분들이 확인을 할 때 그 판단한 데이터는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는 글로벌 빅파마가 하고 있는 약의 데이터 대비해서 이 지금 이 바이오 회사의 이 약물의 데이터가 얼마나 더 우위인가를 좀 판단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여기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 정보에 따라서 되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모두가 다 똑같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헬스케어 시장은 또 이게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자들이 공부를 하기 되게 어려워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밸류체인을 싹 공부를 하면은 그 밸류체인 내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다 알 수 있는데, 사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각각입니다. 뭐 사실 뭐 항체를 하는 회사가 있고, 뭐 이런 유전자 치료제를 하는 회사가 있고, 세포 치료제를 하는 회사가 있어요. 다 이제 기전도 다르고 이런 이벤트도 다르고 피어 이런 글로벌 회사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국 투자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로 공부해서 가기보다는 내가 진짜로 이제 좋게 보는 한 개만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제 그런 뉴스나 모멘텀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비중을 늘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임상 발표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임상 결과 발표가 보통 임상 학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초록도 제출을 해야 되고, 되게 이 실질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임상 데이터가 언제 나오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그 임상 이상 데이터가 올해 4월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통 1월 정도부터 반응이 좀 오고요. 보통 이제 그래서 그 발표 이전에 선반영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그 셀 온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그 미래에 더 좋은 뉴스가 나올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경우에 그런 매도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헬스케어 섹터가 좀 더 그렇습니다. 워낙 아무래도 이 주식이다 보니까 그 이런 이벤트가 좋게 나와도 좀 발표 이전에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증권사 레포트나 애널리스트 전망 이런 게 좀 상향 조정될 때 실적이 좀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IR에서 그런 전체 이렇게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공개 IR 할 수도 있고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IR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파이프라인 진행 상황이나 R&D 투자 계획을 공개를 하셨을 때 주가 반응이 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이제 이 바이오 섹터에서 핫한 거는 결국 라이센스 아웃인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는 올릭스라는 회사가 그 일라이 릴리한테 그 마크1 유전자 그 치료제를 전인상관계 이제 그 메쉬 그 지방간 치료제로 이제 그 라이센싱 아웃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 뭐 돌았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 주가가 정확히 3배가 뛰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신규 라이센스 아웃이 아무리 얘기가 돌아도 실질적으로 나오면은 알테오젠도 사실은 그 머크엘이 나오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죠. 그래서 신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때 그런 호재가 전격 발표될 때 어떻게 보면 오를 확률이 제일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헬스케어 섹터를 보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이랑 국내 기업을 비교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헬스케어뿐만 아니지만 글로벌 기업이랑 아직까지 국내 기업이랑 뭐 경쟁을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우리나라 헬스케어 기업들 어떻게 보면 파트너사, 고객사라고 일단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죠. 미국의 이제 그 헬스케어 관련된 비용은 미국 GDP의 17%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얼만큼의 돈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 이 약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매길 수가 있고,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약을 만드는 데 자체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삼성바이오로이스도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내죠. 근데 그거를 가져가서 파는 기업들조차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사실 이제 약은 원가 대비해서 그런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고, 물론 거기에는 뭐 이런 임상 비용이라던가 그런 뭐 R&D 비용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헬스케어 기업은 높은 이익률을 낼 수 있는 섹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이익률을 내기 위해서 그 R&D 비용을 워낙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국내 제약사도 그렇고 빅파마도 그런데 이 R&D 비용을 뺀다 그러면 이 제약사의 마진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R&D 비용 때문에 전체적으로 막 마진이 막 40~50% 나오는 쪽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라이 릴리나 몇 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마진을 갖고 간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30년 동안 그 데이터를 보면은 110개 회사가 30개로 통합이 됐다고 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M&A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는 없어요. 당장 내가 이제 이 특허 절벽에 그 더 이상 이제 2025년부터 팔 약이 없다. 내 핵심 파이프라인이 특허가 26년에 끝난다. 이러면은 그 새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베팅하기보다는 이미 완성된 약을 사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오 섹터의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M&A 같은 경우에는 이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헬스케어를 투자하는 게 뭐가 좋냐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직까지 제가 지금 판단을 했을 때 글로벌 빅파마랑 비교를 하면은 뭐 규모라던가 재무 여력, 현금 흐름 이런 것은 여전히 격차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정부적 지원이라던가 오픈 이노베이션, 아니면 이제 대기업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헬스케어 쪽의 투자, 뭐 삼성도 있죠, 뭐 SK도 있고, 뭐 롯데도 이제 하려고 하죠. 이런 것도 있고, 첨단 플랫폼 기술 알테오젠처럼 확보를 통해서 격차를 좀 빠르게 좁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K-바이오라고 하죠. 국내 업체한테 가장 중요한 건 성공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성공한 부분은 바이오 의약품 제조 능력이죠. 삼성바이오로이스처럼 CDMO랑 바이오 시밀러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수준급을 만들어 놨고, 또 이제는 이제 뭐 이런 신약이라던가 아니면 뭐 의료기기 이런 쪽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이스나 셀트리온 같이 성공 사례를 낸다고 하면은 국내 헬스케어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실적을 더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 헬스케어 섹터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제조업이나 금융업과 다른 전통 섹터랑 다르게 이게 헬스케어 섹터는 성공만 하면은
이게 낼 수 있는 매출이나 이런 이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웅제약 이런 보톡스, 보툴리눔 톡신을 팔 때 이게 뭐 거의 마진이 한 60-70% 이상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성과를 내면은 그런 미용 제품도 60-70% 나는데 이런 뭐 신약, 항암제가 이제 막 실질적으로 잘 팔리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마진을 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보통 이제 밸류에이션은 그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그 기업의 얼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데 굉장히 그게 높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제조 서비스업,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뭐 2차 전지, 자동차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 대비해서 뭐 다음 분기라던가 다음 연도 앞으로의 4개 분기 정도의 그런 실적의 그런 이 멀티플이라고 하죠. PER, PBR 배수를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보통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당장 이익이 안 나고 뭐 자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기업 가치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체적 사례로 보면 사실 알테오젠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주식을 공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업계에 왔을 때 2018년에는 알테오젠 시가총액 3천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일리아라는 약의 바이오 시밀러라는 걸 아이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정맥 주사, IV 주사를 SC, 피하 주사로 바꾸는 그 히알루로나제 플랫폼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조 단위로 그 주가가 올랐고요. 최근에는 이제 2023년에 머크 키투르다와 어떻게 보면은 그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주가가 한 4조, 4, 5조 원대에서 거의 20조 원까지 올랐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20년도에서 보면은 20조 원이 오른 건데 18년에서 보면은 거의 뭐 한 80배 정도가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직 대규모 매출이 없어도 이런 대규모의 기대감이 지속되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거를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바이오가 가장 핫했을 때는 2015년에 한미육 약품이 대형 기술 수출을 팡팡팡 터뜨렸을 때인데 이때도 굉장히 바이오 회사가 많았습니다. 뭐 신라젠, 헬릭스미스 바이오로메드, 뭐 코롱 티슈진 회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회사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글로벌 기술 수출을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런 임상 단계, 후기 단계에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 사와서 자체 개발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게 실패를 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신약 성과가 가시화됐다는 부분이 유한양행처럼 FDA 허가를 받은 약도 있고요. SK처럼 이미 잘 팔고 있는 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임상 2, 3상에 진입한 바이오 회사들, 바이오 시총이 작은 회사들 중에서도 글로벌 2, 3상을 하는 회사들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그런 기술 수출의 질, 그런 빅파마가 가져간 거에 있어서 과거랑은 좀 다른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어떻게 보면 바이오 생태계가 좀 한 단계 도약한 게 아닌가. 그리고 과거 이제 더 이상 거품이 아니라 미래 높은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농축되어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뭐 이 섹터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정리를 좀 드리면은 헬스케어 섹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당장 돈도 못 벌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성공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독점을 할 수 있고 그 독점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요. 이거는 높은 이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AI 활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굉장히 핫하죠. 보통 이제 생성형 AI가 나온 이후로 굉장히 이게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모든 어떻게 보면 섹터의 화두였는데 이 헬스케어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약 개발하면 좋은데 이 R&D랑 뭐 이런 임상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줄이는데 AI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많이 연구가 좀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AI 모델 쪽 구글도 이제 그런 딥마인드라는 거를 만들어냈고 엔비디아도 이제 바이오 니모라는 것처럼 이런 헬스케어 신약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런 대형 모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모델이 지금은 이렇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그들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혁신성이라던가 그들의 어떻게 보면 필요 이런 게 아직은 이렇게 산업에 잘 드러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뒤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빅파마라던가 바이오텍들이 어떻게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런 시간이나 돈을 아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다라는 걸로 일단 저는 공부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AI를 어디를 쓰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신약 개발입니다. 후보 물질 설계나 뭐 이런 임상 프로토콜 최적화, 적응증 확장, 드럭 리포지셔닝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할 때 AI를 신약 개발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임상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임상 시험이고 그런 어떻게 보면 이 규제 산업에서 임상 시험을 AI가 대체를 하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은 이렇게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R&D를 했을 때 R이 리서치잖아요. 뭐 이런 후보 물질 발굴하고 탐구하고 이런 시장에서는 AI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진단 이미징처럼 뭐 의료 영상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진단을 하는데 바이오마커를 찾는 데 있어서는 이미 이제 AI 회사들이 많이 이런 거를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뭐 유전자 분석 NGS나 이런 PCR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기도 한데 개인 맞춤이야 템퍼스 AI라던가 최근에 뭐 여러 아던트 헬스 이런 회사들이 뭐 유전체 정보를 해석하거나 환자 맞춤형 치료법을 제안할 때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뭐 빅데이터라던가 AI가 좀 적용이 된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아래를 보시다시피 지금 AI가 헬스케어 시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시장 규모는 굉장히 성장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AI가 그 뭐 어떤 엄청난 돈을 번다 이런 것보다는 이 헬스케어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아껴줌으로써 좀 더 많은 약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를 보면은 빅파마가 사실은 AI 회사들이랑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머크에서 이게 제가 4개만 갖고 온 건데 거의 한 15개 빅파마가 굉장히 많은 AI 회사들이랑 이미 파트너십 하고 있고요. 뭐 유명한 AI 회사는 뭐 앱사이 같은 그런 항체 쪽 회사라던가 아니면 뭐 리컬전이라는 회사, 아토마이즈 최근에 뭐 리컬전에 인수했던 엑센시아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빅파마랑 이미 이런 딜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회사들도 다 바이오텍이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이런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로슈 같은 큰 회사랑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요. AI가 이제 아직까지 이제 약의 개발을 A부터 Z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뒷부분은 아직은 이제 많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임상이라던가. 근데 앞부분 A, B, C 초기 단계에서 빅데이터를 스크리닝하거나 화합물 구조를 설계하거나 후보 물질 발굴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AI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임상 단계에서도 쓰일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대상자를 선정한다던가 이런 실험군 대조군을 최적화할 때 AI가 충분히 사용이 되면서 비용을 좀 아껴주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이 AI가 되게 많이 쓰이는 게 이게 국내 상장사 중에서도 있는데 기존 약물에 새로운 적응증을 탐색하는 거죠. 코로나 때 굉장히 핫했던 드럭 리포지셔닝인데 사실 이쪽에 AI가 되게 많이 쓰인다고 해요. 보통 이제 드럭 리포지션 하다 보면은 되게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폐 쪽의 약에 있어서의 뭐 적응증을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한계를 보고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AI는 되게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점을 잡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적응증을 탐색할 때 AI가 좀 쓰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뻔한 얘기긴 하지만 이런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기존에는 이렇게 수작업으로 했던 작업을 그런 이렇게 자동화시키는데 좀 이런 AI의 의미가 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그 기존에 굉장히 오래 걸렸던 후보물질 신약 개발 이런 게 이 엑센시아 같은 경우는 한 6개 후보물질을 거의 한 기존 대비해서 70% 빠르게 진입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AI 신약 개발이 이런 이런 비임상 실험까지 가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됐고, 임상 1상, 그러니까 그 안정성까지는 많이 AI 베이스된 약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아직까지 좀 허들을 못 넘은 게 임상 2상입니다. AI 베이스된 약이 유효성을 낸 경우가 많지가 않았어요. 유효성을 내는 데서 많이 어떻게 보면은 고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AI가 좀 잘 될 거다, AI가 주목받을 거다라고 보는 게, 올해 굉장히 이런 리컬전이나 엑센시아 이런 데서 임상 2상 데이터가 나옵니다. 최근에 사실은 리컬전이 성공적인 임상 2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 개발하는 게 유효성도 괜찮네, 이게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AI 신약 개발도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올해가 어떻게 보면 원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AI 신약 개발이라는 게 지금 이제 임상 단계에서 뭐 성공이나 실패 단계가 축적되는 초기 국면입니다. 보통 학계에서 되게 딱 나온 기술이랑 이게 산업으로 가는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재작년은 아니죠. 2000년대 초반에 2020년대 초반에 핫했던 RNA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도 그런 개념 자체는 굉장히 1970년대 나왔던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AI 신약 개발이라는 게 기존 신약 개발 대비해서 굉장히 소요기간이 짧게 걸리긴 하지만 그 임상이라는 걸 아직 못 넘었기 때문에 지금 성패를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약 개발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 알고리즘으로는 되게 혁신을 만들기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규제라던가 경험적 노하우 이런 것도 충분히 있는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신약 개발이 복합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로 이렇게 막 순풍순풍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빅파마라던가 빅테크,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딥마인드 하고 있죠. 엔비디아도 이거 만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이 다 AI 신약 개발 분야에 적극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빅파마나 이런 빅테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협업이나 투자 임수협병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가장 큰 과제는 이제 데이터 품질입니다. 이제 AI가 많이 힘을 못 썼던 이유가, AI가 힘을 쓰려면은 좋은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데이터를 넣으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다들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임상 데이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웹랩 데이터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리서치를 해서 나온 데이터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하진 않습니다, 회사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회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데이터의 확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바이오텍들이 독립적으로 하기보다는 빅파마랑 이제 연계를 함으로써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새로운 AI 신약 개발이라는 사업 분야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기 부분이고요. 의료기기 같은 부분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망하진 않는데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상시험이나 보험협상, 사용 승인, 그리고 이런 걸 다 받아도 이런 병의원에서 의사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이 자리 잡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한 번 주류 제품으로 선택이 되면은 잘 안 바꿉니다. 교체 주기도 길어요.
그래서 기업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부분이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 다 그런데 이런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회사들이 다 꽉 잡고 있어요. 뭐 로슈라던가 에보트, 메드트로닉, 뭐 이런 로봇 분야에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회사들이 있죠. 다빈치에 이런 회사들이 이미 이제 시장을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들어가는 거는 뭐 코로나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좀 어렵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이라던가 아니 뭐 이런 로봇 시술과 같은 부분에는 사실은 힘을 잘 못 쓰지만 비급여 쪽은 이제 국내 업체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처음에 이제 이렇게 주목이 됐던 건 임플란트 쪽이죠. 이런 임플란트 회사들이 굉장히 수출을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내 의료기기 회사들도 굉장히 높은 성장성과 높은 마진을 이제 달성해냈고 최근에는 이제 의료 미용 쪽도 이제 많이 힘을 쓰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힘을 잘 쓰는 게 이런 미용 관광 산업이 되게 뭐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미용 쪽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미용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 주사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해외 쪽으로 수출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미용 쪽이나 치과 같은 비급여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의료기기 쪽에서도 힘을 쓸 수 있는 분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가 좋다 하고 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지금 당장은 실적을 많이 못 낼 수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미래에 높은 실적을 낼 수가 있고 이게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실적이 원래 적자를 계속 내다가 굉장히 실적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이걸 생각해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고 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약이라는 거는 신약 개발이라는 거는 이게 상업화에 성공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뭐 낼 수 있는 이런 마진이나 아니면 이게 매출의 성장 이런 폭이 굉장히 높은 쪽이다라고 일단 볼 수 있고, 근데 결국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건 주가기 때문에 이게 올해는 좀 어떤 이슈가 있고 올해는 좀 어떤 트렌드로 갈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년 본다고 하면은 이게 뭐 국내도 국내지만 또 일단 미국 바이오 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거의 뭐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AI를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빅테크가 어떻게 보면 또 지배를 했던 장이었고, 사실 이제 미국 중소형 바이오 지수는 물론 이제 뭐 일라이 릴리나 노보 노디스크처럼 뭐 이런 비만 치료제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전체적인 뭐 빅파마, 파이자, 머크, 뭐 아스트라제네카, BMS 이런 회사들은 뭐 거의 똔똔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면 이제 S&P MP 500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다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가 다 올린 거 있죠. 굉장히 많은 강세를 기록해서 바이오 섹터는 상대적으로 보면 좀 부진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 투자자들, 뭐 일반 그런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참여가 약화됐고 이쪽에 좀 특화된 좀 전문성 높은 VC나 헤지 펀드들 위주로 거래가 일어난 상황이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회사가 다 잘 주가가 오르진 않고 국내도 그런데 이미 성공한 회사들, 이런 성공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돈이 몰려요. 이게 돈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이제 작년엔 그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올해는 이제 뭐가 있냐고 봤을 때 트럼프 행정국 2기 출범하고 관료 인사, 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케네디가 되죠.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건강보험 이제 규제 측면에서는 좀 예측 불가능한 노선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 물가 안정이죠. 이런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를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미국에서 이런 물가 안정을 위해서 좀 약가를 좀 이제 때릴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이제 물가가 이제 잡힌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플러스 될 수 있는 부분이 금리 인하이죠. 이게
작년에 이제 이런 연준에서 좀 금리를 이제 코로나 때 좀 높아진 금리를 좀 이제 정상화하는 시즌에 들어섰다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는 헬스케어의 키팩터고 금리가 내려갈 때 전체적으로 섹터가 좋기 때문에 금리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헬스케어 섹터에도 추가 심리가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좀 여담이긴 한데 미국의 빚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그 빚을 이제 리파이낸싱을 할 때 현재 시장 금리가 높으면은 굉장히 부담이 많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싶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보는 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있는 부분은 그냥 IPO나 이제 이런 신규 상장 이런 부분이 국내는 아니고 글로벌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워낙 이제 일반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런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에 지식이 많지 않은 이런 투자들이 그쪽에 투자를 많이 안 하고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고 이런 선별적으로 데이터가 많은 전문 투자자들 위주로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옥석가리기처럼 그러면 이제 확실히 좋은 데이터를 갖고 진짜 가치가 있는 회사들 위주로 어떻게 보면 투자를 받거나 IPO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M&A라고 하죠. 이게 그 FTX라고 반동점 규제하는 회사들인데 이게 바이오 기업의 가장 투자 포인트는 빅파마가 사가주는 거예요. 이 회사에 이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M&A하거나 라이센싱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M&A가 또 화이자가 시장 같은 걸 인수를 할 때 FTX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점이다 하는 걸 많이 딴지를 많이 걸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되면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걸로 조짐을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워낙 이런 라이센싱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026년 7년부터 빅파마의 그런 핵심 파이프라인 있죠. 뭐 키트루다라던가 휴미라처럼 이런 게 특허가 다 만료가 돼요. 순차적으로. 블록버스터 특허, 뭐 이제 LOE라고 하는데 이걸 대비하려면 이제 M&A를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빅파마는 돈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이제 금리도 내려가고 바이오 회사들이 이런 M&A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은 좀 투심이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 이제 제가 좀 국내 업체에 있어서 리스크로 보는 거는 최근에 중국 바이오텍이 굉장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오 쪽이 뭐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베이징도 있고 레전드 바이오텍.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회사들 되게 모르는 약인데 카빅티가 좀 대표적인 예일 것 같은데 중국산 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빅파마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이제 VC들이 소개하는 그런 바이오텍들에서 라이센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물론 JP 모건에 갔을 때 중국 업체랑 이제 직접적 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중소 바이오텍 인수 대신 중국산 자산이 이제 라이센싱되는 양극화 된다고 하면은 국내 업체들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국 관련 딜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바이오텍이 뭐 데이터도 좋은데 결론 싸단 거예요. 이게 중국 쪽 바이오텍을 거의 3분의 1 가격에 이런 파이프라인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빅파마가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헬스케어 sek터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섹터라는 게 당장 이런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미래의 성공을 바라는 섹터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긴 한데 저는 굉장히 이제 그게 이 성공을 했을 때 높은 뭐 이런 수익이나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내려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빅파마가 M&A나 라이센싱 딜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바이오 섹터가 한 번쯤 다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글로벌 나스닥 바이오가 성장을 하면은 국내도 좋을 거고 국내에서 뭐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이나 보로네이 같은 회사들이 주가가 오르면은 다른 회사들도 이제 이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있었는데 주가가 쌌네 이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연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물 한 잔 드시죠. 네. 예. 저희 사업단에서 올리는 영상에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방대한 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지 않고
이제 혼자 말씀을 하시니까 좀 힘드시죠? 아, 제가 그 모아서 마지막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 이제 뒤에도 말씀하셨지만은 AI로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가 있죠. 신약 개발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영상 진단 이런 쪽으로도 그렇고 또 맞춤형 치료까지 지금 AI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특히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비용이나 시간 절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특히 그 기술적인 한계, 그다음에 규제, 정부 이게 규제 산업에 들어가 있는 섹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의 한계 같은 것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보를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고요. 그 신약 개발이랑 그리고 의료 영상 진단, 맞춤형 치료인데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후보 물질 발굴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수많은 화합물이나 단백질 구조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이 질병 타겟에 적합한 분자를 빠르게 선별하는 쪽에 쓰인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뭐 전임상 같은 때 독성 AI 모델이 물질의 독성이나 약동학 프로필을 사전에 스크리닝해서 좀 임상 실패 확률을 감소시켜주는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해주는 쪽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이나 규제적 한계 같은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 한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에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 품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의료 데이터는 병원별, 국가별 표준화가 굉장히 미흡해서 오류나 편향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양질의 데이터를 이 회사들이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멀티모델이나 대규모 학습이 어렵고 이 헬스케어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게 나오긴 좀 어렵다라는 거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엔비디아나 구글 같이 큰 회사들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헬스케어 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 이제 그 바이오 쪽에서 창업해 들어가는 그 회사들의 많은 부분이 또 의료기기 쪽이 많아요. 네. 특히 MD들이 요즘 최근에 굉장히 또 기기 쪽 많이 개발하고 창업도 하시는데 MD도 사실은 안에 들어보면은 의료기기 산업도 미용이라든가 치과, 뭐 진단, 뭐 로봇 시술 뭐 등등 여러 분야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여러 분야 중에서 앞으로 금년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요즘 수출 쪽은 미용 쪽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렇던데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서 창업하시는 분도 자세히 좀 스타디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많이 열릴 것 같은 분야는 아무래도 디지털 헬스랑 AI 쪽 진단 쪽으로 보고 있고요. 뭐 AI 의료 영상을 판독해주는 부분, 임상 진단 보조하는 쪽, 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의사를 어떻게 보면 키우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고 의사를 쉽게 늘릴 수도 없고 의료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헬스케어에 대한 비용을 줄여주는 특히 미국에서 이 비용을 줄여주는 거는 결국 정부나 병원 차원에서 의료 효율하고 그 의료 효율을 가능해 주는 게 뭐 원격 진단이나 AI 기반 진단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루닛이라는 회사가 그렇죠. 있습니다. 루닛이라는 네. 회사가 그 과거에는 이런 거였어요. 그들의 진단이 이 인간이 먼저 진단을 하고 그 보통은 이제 다른 의사가 이렇게 더블 진단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인간이 한 번 진단을 하고 AI가 진단을 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단독으로 진단을 하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더 효과는 좋았고 물론 이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정치적 압력이라던가 이렇게 있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AI 진단 쪽이 어떻게 보면 성장성은 제일 큰 분야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미용 쪽이 굉장히 최근에 수출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렇죠. 파마 리서치나 휴젤 같은 기업들이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이게 미국 같은 시장은 굉장히 미국은 그 헬스케어 병원 자체가 굉장히 비싼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이 미용 시술의 그 가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엄청 비싼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경기가 좀 안 좋아도 이런 수요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미국이나 유럽 FDA 허가를 이제 좀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특히 보툴리눔 톡신 위주로 해서 대웅제약이나 휴재 같은 기업들이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이런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이런 미용 쪽도 어떻게 보면 좀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많이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요즘 그 트럼프 2기 들어와서 매일 신문 보기가 네. 두려울 만큼 변화들이 지금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핵심 이제 미중 문제도 지금 굉장히 격화돼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을 계속 따지면서 주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 바이오 업계는 지금 굉장히 그 M&A에 대한 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거시적이가 정치적인 요인들이 이제 그 헬스케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창업하는 분들이나 투자하는 분들이 2025년 금년에 이렇게 계속 주시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핵심 트렌드, 뭐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IRA가 바이든 정부 겁니다. 그렇죠. 바이든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약가를 인하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 트럼프 정부라고 해서 약가를 뭐 인상은 아니겠지만 이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 트럼프 이계에서는 재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약가 협상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가를 이제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좀 이제 별도의 제도로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약가이나 위협이 완화되고 좀 수익성을 좀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금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 같아요. 금리가 인하된다는 게 자금 조달이 좀 풀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좀 어떻게 보면 낮아진다는 거는 돈이 더 풀리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보통 자금 조달을 CB나 BW 같은 채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오 의료기기 쪽의 자금 조달 환경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기업들이 제일 좀 네. 간절한 부분이 그 네.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트럼프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때리는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우시 바이오로직스처럼 굉장히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미국으로 못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인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수혜를 누가 받느냐고 봤을 때 이런 약을 만드는 게 중국이 못한다고 하면은 국내 업체들이 좀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런 증권가에서 생각하는 방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 굉장히 거시 변수도 그렇고 미시적으로도 기업이 지금 한참 어려운 상황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고비 잘 넘기시기 바라고요. 저희 바이오아이코아 사업단은 이제 과기부하고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바이오 기업의 성공을 촉진하고 지원하고 정보를 들여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하에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채널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투자하시는 분들, 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많이 보셔서 이렇게 정확한 투자하에서 수익을 창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올리고 있는 컨텐츠가 이제 한 200여 개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광고가 없습니다. 광고도 없고 순수하게 이제 정부 지원 하에서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홍보 매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위에 좀 알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구독하시고 좋아요 하시고 추천도 해주시고 해서 우리 바이오 섹터가 전부 다 같이 윈윈해서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26차 현병환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마치면서요. 한송엽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